김경민의 잡지사 3월호 17번째 페이지. 훗날 사윗감이 생기면 부마 간택급으로 과몰입할 것 같은 역사 광인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따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또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왕실에 들어오는 인물이라면 이것저것 다 챙겨야 되지 않을까. 자, 박광일의 부마. 신라 왕족의 후손으로서 아, 신라- 하나하나 챙겨보려고. 신라 왕족의 부마가 되는 거군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께서 조선의 부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그 역사 드라마 이제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왕실에서 왕비, 뭐 세자빈 막 간택한다고 막 왕실 안에서 막 시끌벅적한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보통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삼간택, 세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왕비나 세자빈을 고른다, 뽑는다,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장면이 사실은 세자빈 또는 왕비에게만, 즉 며느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왕실 기준으로 사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였었거든요. 삼간택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네. 때 사실은 이 삼간택 하면은 어떤 세자나 왕비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지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거꾸로 그렇다면 공주나 옹주는 어떤 방식으로 혼례를 치렀을까, 그리고 그들의 남편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들 이제 왕실의 사회를 의빈, 그래서 그들을 관리하는 관청을 의빈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통은 이제 널리 쓰는 말로서는 부마 도의를 줄인 부마,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네. 왕실의 사위, 왕실의 부마 또는 공주의 남자에 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옹주는 왕이 후궁이랑 둔 딸인 그렇죠. 거죠? 예, 옹주가. 네, 네. 예. 좋습니다. 공주의 남자 부마. 이제 부마 도위의 줄임말이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네. 또 무슨 뜻입니까? 부마 도위. 부마 도의라고 하는 말은, 그 부마라는 말을 살펴보면은 이제 곁에서 말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라는 느낌의 한자가 이어져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도의는 이제 그걸 맡는다는 어떤 직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의 한나라 때, 무제 때 이제 그 옆에 황제의 말을 돌보는 사람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황실의 사위, 즉 공주나 옹주하고 혼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낱말로 쓰였고, 이 부마라는 말이 삼국사기 고구려 때 이미 등장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의 부마 하면은 이제 고구려의 사위가 된 어떤 특별한 인물, 이렇게 이제 보이게 되고, 네. 이게 이제 고려 조선 때는 널리 쓰이게 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공주의 남자, 즉 왕실의 장가를 든 남자들을 가리키는 낱말로 쓰게 되는데요. 네.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이 건국한 이후에는 의빈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썼습니다만 이게 좀 입에 잘 안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은 부마 이렇게 부마가 많이 좀 붙어요. 네,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궁이 되면은 품계를 밟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마가 돼도 품계를 받아요. 왕실에서. 그래서 공주에게 장가든 사람은 종일품, 그래서 위라고 하는 걸 받고요. 위? 예, 그러니까 빈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아, 돼요. 예. 그 다음에 후궁의 딸인 옹주에게 장가든 경우는 종이품, 그러니까 똑같이 위라고 쓰지만 네. 품계가 종일품, 종이품, 요 격차가 좀 있고, 공주의 남자냐 옹주의 남자냐에 따라 다른 그렇다고 거네요. 볼 수가 예, 예,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세자도 나이가 들면은 딸을 두고 또 그 혼인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세자의 적실 딸에게 장가를 든 사람은 정삼품의 부위, 그 다음에 세자도 후궁을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그 딸에게 장가든 이를 종삼품의 첨위,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조선시대 관련된 이제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땡땡위라는 말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게 부마를 가리키는 벼슬이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문종의 따님인 경혜공주 남편 정종이잖아요. 아, 정종. 예.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렇죠. 이 정종은 영양위 정종, 그러니까 영양이라고 하는 네. 어떤 이름을 가진 위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부마라는 걸 알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본래 이름 정종, 이렇게 불렀고요. 효종의 따님인 숙명공주의 남편 심익현 같은 경우는 네. 청평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평위 심익현, 이렇게 부르니까 땡땡위가 들어가면은 이 사람 부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위 앞에 영양, 청평 이런 건 뭔가요? 가능하면은 본관과 관련된 이름 또는 본관에서 유래된 이름을 또는 본관의 이름을 약간 한자를 바꾼
글자 이런 것들을 써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왕실에서 볼 때 다음 왕을 낳을 또는 원자를 낳을 왕비나 세자빈에 비해서는 좀 중요도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왕실 식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주 옹주의 남편이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역시 잘 살펴야 된다. 아, 그래서 한 번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일단 3차 면접까지. 후보 1차 면접 거르고 그다음에 2차 면접 거르고 마지막에 3차 면접에서 최종 선택하는 이제 이런 삼간택 방식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잘 보면 이게 절차만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 약간 이제 집안 간의 또는 왕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사전 어떤 어? 이렇게 채용비리? 된 느낌은 채용비리?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절차는 따른다. 시스템이 탄탄해요. 시스템은 예. 갖춘다라고 맞아요. 했기 예. 때문에 예. 이제 이러한 절차를 여러 부마를 간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 왕실 부마 간택 과정을 알아볼 텐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일반적인 사례가 있지만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네. 영조의 따님 화순옹주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김한신 월성이라고 불렀던 아, 이 두 사람에 대한 혼인을 중심으로 가례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좋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왕실의 혼인은 가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만 네. 이제 제가 편의를 위해서 뭐 혼례, 혼인이라는 표현을 예. 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공주가 아니라 옹주냐라고 화순옹주.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영조는 왕비가 두 분이 있잖아요. 정성왕후, 그다음에 이제 계비였던 우리 정순왕후가 정순왕후가 있는데 네. 단종의 정순왕후가 다른 동구릉으로 갑니다. 네, 동구렁에 있는 원릉에 계신 예, 정순왕후이신데요. 그렇죠.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 두 분 다. 네. 예. 그러니까 공주가 안 계신다고 볼 수 그렇구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후궁들 사이에서 딸을 열어 두었는데 네. 그러니까 영조로 본다면 옹주라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공주랑 다름없죠. 똑같다. 예. 그래서 실제로 절차를 거의 공주에 준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식적으로 4명의 후궁에서 이남 13녀를 두었지만 어려서 죽은 그러니까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나중에 혼인을 치른 자식은 이남 7녀가 됩니다. 이 가운데 남자 2명은 네. 효장세자, 아. 사도세자. 사도세자가 두 분 중 한 명이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화순옹주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화평, 화한, 화엽, 화유, 화령, 화길이 있습니다. 네. 그 화순도 둘째 딸이긴 하지만 큰 딸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첫 번째 혼례를 치른 네. 따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조가 얼마나 신경을 사실상 썼을까. 뭐 제일 아끼는 뭐 공주나 다름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영조가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배필도 정말 여러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골랐을 거다. 영조 진짜 깐깐하게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는 시아버지가 영조면, 장인어른이 영조면 장인이 영조야. 예. 쉽지 않았을 것 같긴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예.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는데 네, 절차를 볼까요? 참고로 이제 왕실과 이렇게 부마를 맞이하는 이 부분을 이제 혼인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시집간다, 장가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왕실에서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가라는 말을 씁니다. 하가. 아래 하자. 그러니까 아래로 혼인을 한다. 왜냐하면은 그 고려 때처럼 종례혼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같은 왕실 안에서 하니까 격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선 시대는 왕족과 어떤 사대부도 왕족과는 격이 같을 수가 없이 사위 집안이 좀 아래라는 거죠. 아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공주가 사위를 맞이해서 이제 시집은 가니까 시집은 가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내려서 보낸다라는 의미로 하가라는 표현을 쓰니까 네. 이 뉘앙스가 벌써 그렇죠, 그렇죠. 내 부인인데 높은 분. 내 부인이 공주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순옹주가 이제 12살이 되던 해에 혼례를 시켜야겠군. 이제 영조가 마음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먼저 명을 내립니다. 전국에 금혼령을 내려라. 아예 혼인을 그렇습니다. 못하게. 네. 남자들이. 네, 그래서 보통 공주, 옹주가 혼인을 하는 나이가 보통 10살에서 12살 사이에 혼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또래의 남자 아이들은 전국의 사대부가의 아이들은 일단 모두
혼례를 멈춥니다. 어, 모든 예식장 예약 금지. 예약 금지. 이렇게 야. 떨어져서 네. 당대에는 전국의 15세 이하 소년들은 모두 금혼령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혼령의 적용을 먼저 금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세부 시행안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애가 지금 7살인데 네. 우리 애는 그저께 벌써 예약해서 약혼까지 했는데 스드메 다 했어요. 뭐 이런 예.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시행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일단 동성동본 결혼 금지니까 그렇죠. 전주희 씨 아웃. 결혼했댄다. 그렇죠. 너네들은 예외. 풀어주는 거구나. 그 다음에 동성 동본은 아니지만 다른 이 씨도 약간 껄끄러운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이 씨 집안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과부의 아들, 재혼한 여인의 아들은 네. 그래도 우리가 사위로 맡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냥 결혼해라, 혼인해라라고 또 풀어줍니다. 풀어주고. 예. 그 다음에 조금씩 좁혀가네요. 마지막으로 예. 금혼령을 내린 달에 네. 결혼식을 예약했어요. 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에이 뭐 예약까지 했으면 결혼해라. 역시 금혼령을 그것도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해당하는 집에서는 간택 단자를 각 음. 관청에다가 그러니까 각 고을에 이제 예를 들어 군수 현령한테 올리면 군수 현령은 그걸 가지고 이제 명단을 작성하는 관찰사한테 건가요? 올리면 관찰사는 그걸 다시 정부로 올리는 이런 방식을 진행을 해서 네. 처음 이제 서울에서 102명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서울에서 구체적이네. 네. 예. 102명이 접수가 됐고 서류 전형 합격이 102명. 서류 전형인 예. 아니야 접수가 된 거예요. 아직 접수만. 서류 전형 합격 접수만. 아닙니다. 예. 근데 서류를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예, 뭐 예, 집안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사대조 안에 약간 뭐 이제 그 부정부패가 연루됐거나 이러면 다 제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28명이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11명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영조 때 이미 서울 중심으로 사대부가 구성되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초간택 후보자가 된 사람은 네. 8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최종 서류에서 서울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최종 초간택 후보자는 자격 미달. 84명으로 일단 시행이 됩니다. 초간택이라는 게 첫 간택을 첫 말하는 간택인 거죠. 거죠. 그래서 1차 네. 이제 그 간택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명 생존. 84명의 네. 이제 그 이른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프로듀스 102였는데 네. 지금 84명까지 지금 그렇죠. 조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벌써 이제 카메라들이 이제 벌써 이제 쫙 해서 84명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카메라를 갖고 어디로 가냐면은 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창덕궁이 됐지만 당신 창경궁하고 붙어 있는 영화당 쪽으로 이제 영화당. 카메라가 쭉 갑니다. 그 앞에가 예전에 이제 그 춘당대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네. 과거를 치르던 시험장이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창경궁의 각 지역에서 이제 출석 통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당신은 간택 대상자입니다. 대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소년들이 이제 시종들하고 같이 네. 창경궁으로 옵니다. 음. 그럼 이제 그 간택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영화당으로 안내를 받아서 네. 영화당에 가면은 한 84명, 5명 이제 소년들이 네. 웅성웅성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지금 웅성웅성 다 하는 겁니다. 애들이에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초간택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궁궐에서 준비한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들어가시오, 나오시오, 들어가시오, 나오시오를 영화당 안에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면접 보러 네. 들어갔다 나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덕궁 들어가면 규장각 주합루가 있는데 네. 예전에는 그 주합루 주변에 담장이 쫙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안쪽은 창덕궁, 그 바깥쪽은 창경궁인데 그쪽에서 이제 진행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간택이 끝나서 이제 생존한 사람, 음. 탈락한 사람이 음. 나오게 되잖아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탈락한 사람들은 네. 호조에서 준비한 문구류.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 선물. 간택하느라고. 면접비. 면접비 애썼어. 라고 하면서 또 궁에서 준비한 음식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음식도 주고. 싸가지고 예. 집에 가면서 그렇죠. 고생했겠죠. 먹었다. 예.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이제 대가를 좀 지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간택 이후에 5명이 추가로 되어서 처음에 이제 그 초간택에서 확정된 6명 하고 11명이 이제 두 번째 많이 좁혔네. 로 이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재간택 역시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덕궁 영화당, 그러니까 창경궁하고 붙어 있었던 그 영화당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3명이 선발이 되면서 8명이 탈락하고 마지막 최종 관문에 네. 3명이 톱3. 삼간택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막 별 뜨고 막
그렇게 네.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떨어진 분들은 떨어진 소년들은 네, 문구류 들고 이제 문구리 가는 거죠. 들고 네. 그리고 집에 가는 거서 이제 나 결혼해도 된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초간택에 떨어진 재간택에 떨어진 이 소년들은 네. 전부 다 이제 혼인해도 되는 그렇죠. 금혼령이 오히려 풀릴 좋아 느낌도 거라고 나네요. 볼 수가 있고요. 예.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중간 이제 그 진행 결과를 좀 이렇게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신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아니 왜 간택단자가 경상도와 함경도에선 올라오지 않았느냐. 아 경상도랑 함경도에서도 리스트가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쭉 나중에 이제 그 성간택 최종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네. 아니 안 올라왔어? 경상도하고 네. 그 다음에 함경도에 올라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안 이게 도지사들, 관찰사들을 조사를 해라. 예. 라고 얘기했더니 함경도는 아니 우리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그래요? 통과. 예. 근데 경상도 관찰사는 약간 태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징계. 처벌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간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재간택까지 이제 삼간택이 끝났는데 네. 요 타이밍에 좀 묘한 인사가 이루어진다던데 무슨 그러니까요. 말입니까? 예. 이게 재간택이 이루어진 다음 날, 그러니까 열한병을 뽑은 다음 날 갑자기 왕실에서 인사 하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황해 감사였던 김흥경이 네. 판돈령 부사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판돈령 부사가 어떤 직책이냐면은 네. 왕실과 그 인척의 업무를 맡아보는, 즉 왕실 관련 업무를 맡아보는 관청의 수장이에요. 거기로 갑자기 부임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 김은경의 아들이 지금 재간택 명단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아까 거예요. 그 3명 중 1명인 건가요? 처음에 이제 재간택이니까 11명 중. 11명 중 네. 1명? 네, 그렇게 들어가 있었으니까. 뭔가 좀 이거. 그런데 심지어는 네. 이 김은경의 아들이 삼간택 최종 후보 3명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기까지 거예요.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술렁술렁하는 거죠. 뭔가 구린 냄새 나는데. 이거 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미 내정해 놓고 그렇죠. 진행하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요런 이제 댓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할 상황이었던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보통 우리 보면은 이제 뭐 가수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이제 그 문자 투표하잖아요. 하죠. 예. 문자 투표를 하는데 네. 제 느낌에 이제 김은경이 문자 투표를 제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게 굉장히 총명하고 네. 잘생겼대요. 김은경의 아들이. 김은경의 아들이. 그래요. 그래서 예, 그 예. 김한신이라는 인물이 대단히 총명하고 잘생겼다고 합니다. 김은경 아들이 김한신이에요? 네. 아,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네. 일주일 뒤 마지막 상간택 3명의 후보 가운데 그 3명의 후보는 이제 그 경연장을 바꿉니다. 여태까지 영화당이었었는데 네. 영화당은 조금 대중적인 영역이거든요. 네. 조금 더 내전에 가까운 창경궁 통명전, 은밀한 곳. 은밀한 곳, 그리고 조금 더 권위가 있는 곳이래요. 네. 거기에 가서 진행을 했고 예상된 것처럼 3명의 후보 가운데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이 부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순옹주의 남편으로 네, 확정이 됐다. 더불어서 이제 월성 1호 책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오롯이 절차에만 간 게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한 점도 있다고 하신 게 그렇죠. 요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가문에 유력한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간택 가문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탈락이 될 수도 있고 네. 그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네. 대략의 그 후보군은 유력 가문의 어느 자제들이라는 약간 것들은 내정된 느낌도 좀 약간은 있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이제 현장의 어떤 간택 상황 등을 통해서 면접을 통해서 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화순옹주는 대략 한 10일에서 30일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간택 과정을 거치고 한두 달 뒤에 이제 가례를 치렀다는 점에서 한 서너 달 정도 요 간택에서 혼례에 이르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화순옹주의 다른 여동생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장면들이 보통 우리가 왕비, 세자빈을 간택하는 과정들은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 꽃다운 소년들이 그 한 70명, 80명, 90명이 네. 그 궁궐 마당에서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얼어 있었을 것 같아요. 얼어 있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뭔가 기대에 부풀어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궁궐 구경 처음일 거고 그렇죠. 예. 이런 모습들을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묘사를 한다면 꽤 재밌겠구나.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저는 아까 서울 출신이라서 뒤늦게 탈락한 그 한 친구 네, 또 나름의 또 서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그 자리에서 알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료 조사를 1차 네. 조사에서는 걸려지지 않았는데 2차 조사에서 네. 서울이잖아요. 제가 서울 아들이 저 서울이에요.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항의도 예, 하고 예. 했지만
어쨌든 그게 받아들여지지 재밌네, 않았을 것 재밌네. 같다라는 느낌도 이제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간택을 통해서 뽑힌 부마 김한신인데요. 김한신과 화순옹주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동갑내기입니다. 그래서 동갑내기니까 서로 잘 맞기도 했을 것 같은데 화순옹주가 김한신을 정말 좋아했나 봐요. 화순옹주가? 네. 그리고 김한신도 화순옹주를 정말 좋아해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잘 어울렸다. 당대 이제 기록에 보통 이제 옹주의 어떤 내외에 대한 표현은 잘 나오지 않는데 당시 이제 신하들이 어진 도위와 착한 옹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천생연분이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당시 이제 그 영조 같은 경우는 이 두 딸과 사위를 근처에 두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주 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자신과 연고가 있는 적선방 일대에다가 그들이 살만한 집을 만들어 놓고 네. 틈날 때마다 영조는 가서 화순옹주 만나고 네. 또 사위도 만나고 했는데 네. 나중에 이 공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대로 이제 남게 되기도 해서 이제 그 후손들이 거기 와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사랑한 두 내외가 네. 약간의 왕실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떤 문제를? 두 사람이 혼인한 지 26회가 지난 해, 그러니까 네. 김한신 그다음에 화순옹주가 화순옹주. 39살이 되던 해에 네, 네. 이 김한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김한신이 세상을 떠나요. 네, 예. 26년의 혼인 생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지금으로 볼 때는 조금 이렇게 애틋함이 덜할 것 같기도 했는데 두 내외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금슬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순옹주가 나 남편 없이는 못 살아요. 네. 라고 하면서 죽기를 마음먹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곡기를 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었던 영조가 뭔 일이야 하면서 딸 하면서 바로 쫓아갑니다. 예. 그래서 곡기를 끄는 지 6일 만에 네. 이제 영조가 가서 설득을 합니다. 딸아, 이건 아니지. 그 부마가 착한 것도 알겠고 네가 사랑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네 건강을 챙겨야지. 설득까지 했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지만 결국은 화순옹주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네. 2주일, 그러니까 14일 만에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너무 옹주가 그런 일이 사랑했으니까. 있었구나. 네. 이렇게 되니까 네. 화순옹주의 이제 행동은 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약간 열녀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대부 가문의 어떤 며느리가 남편을 따라서 이렇게 목숨을 끊었다면은 그건 열녀다. 지금은 뭐 말도 안 되지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당대에는 막 표창하고 연료비 그렇죠. 세우고 여러 지방이 상소 올라와서 뭐 상을 줘라 이런 얘기가 올라왔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상당수의 사대부들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지만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네. 영조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아요. 왜요? 어떻게 되어 그래서 영조가 그 자신의 심경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 네.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면 앉아서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은 아비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듭 타일러서 약을 먹기를 권했더니 그러니까 화순옹주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어찌 억지로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약을 마셨나 봐요. 근데 토해버립니다. 토해요? 이미 마음이 이제 닿지 않으니까 몸이 받지 않는 거죠. 상황이 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씩 두 차례 마시고 도로 토하면서 말하기를 차마 목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니 그러니까 영조가 그 모습을 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정절은 있다고 하지만 효에는 모자라다. 그렇죠. 아버지 마음에서는 진짜 네. 안 그랬으면 좋겠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보통 이 정도 사례라고 하면은 연료문을 내려야 되는데 네. 영조는 약간 안타깝고 또 괘씸한 마음이 들어서 연료문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제문을 직접 지어서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네.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네. 영조가 이제 화순옹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정말 사랑에서도 있겠지만 네. 그 밑으로 6 여동생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례가 될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화순옹주를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표창을 하게 되면 높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그렇죠, 때 그렇죠.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자신의 딸들이 그런 일을 따라할까봐 걱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려이긴 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조가 고모였던 화순옹주를 위해서 연려문을 내리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 연료문과 함께 사당을 지었지만 사당은 불에 타고 몸만 남아 있고요. 공식적으로 조선 왕실의 유일한 연료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일인 거죠. 공주나 옹주 중에 남편 따라 뭐 목숨을 끊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공식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네. 이제 연료 표창을 받은 분은 화순옹주가 유일한데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종과 귀인 엄씨 사이에서 태어났던 공신옹주가 네. 남편 한경침이 죽으니까 네. 밤낮으로 곡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아. 죽지는 않고 밤낮으로 곡을 하면서 그 슬픔을 계속 이어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중종 때 정문, 그러니까 이제 연료비가 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문을 세워서 표창한 사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이 한경침은 또 한 명의 손자. 또 한 명이구나. 참 그렇습니다. 이기도 하지만 아. 어쨌든 공신옹주와 또 한경침은 또 이런 관계에 있었고 그러네요. 그리고 예. 화순옹주와 더불어서 유이한 네.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부마들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어서 이 부분은 좀 속도감 있게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선시대 공주와 옹주가 총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선생님? 왕실 족보를 보니까 그 공주와 옹주는 모두 134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왕실의 적보인 선원보, 선원기략보 계보에 보면은 네. 122명이 올라가 있는데 아무래도 12명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은 것. 그래서 족보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공주 또는 옹주는 왕실 여성이라는 점에서 좀 특수한 면이 있어서 당시에 왕실 사대부 여성과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공통점 같은 경우는 당시 사대부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니까 네. 공주와 옹주가 설사 부마가 죽더라도 재혼은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당시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네. 앞에서 하가라는 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인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땅과 그다음에 집, 노비를 내립니다. 딸려서 보내는 거죠. 딸려서 보내요. 그렇죠. 굉장한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였고 아. 그 금수저가 남편에게 그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점에서 부마에게 굉장히 큰 혜택이 되었고 네. 조선시대 보면은 부인의 어떤 그 의무 그다음에 덕 가운데 부족할 때 쫓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남편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쫓아낸다. 뭐 사실은 시행되진 않았지만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 옹주가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쫓아낸다. 그건 말이 있을 안 수 되겠지. 없는 일이라는 네. 또 특수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더불어서 또 왕실 여성이라는 점에서 영모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양자 이런 사람들이 그럴 때 같이 뭐 귀양을 가거나 처형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 일단은 조금은 빼줍니다. 부마는 빼줘요? 네. 부마가 아니라 공주만. 공주를? 예, 부마를 죽일지언정 공주는 빼주고 예. 부마 가문을 몰살시키더라도 공주 옹주는 예를 들어 폐서인을 만드는 정도로만 만들어서 네. 일정한 그 지위 왕실의 일원이라는 것들에 대한 권위는 유지를 시켜줬다. 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부마 입장에서는 부마가 된다는 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왜 나야?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공주 옹주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주 옹주와 살았던 부마에게는 빚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명예, 부 아까 부가 이런 생기죠. 것들이 이제 예. 빚이라면은 약간의 이제 그림자도 있는데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뭐냐면 네. 관직에 나아가는 걸 엄청나게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약간 이런 것들이 정비되지 않았을 때는 부마라고 하더라도 임용이 되고 벼슬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대관들은 탄핵을 했었고요. 네. 조선 후기에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마가 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왕실에서 대군이 이제 조선 후기에 종친들이 벼슬에 나가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처지가 되니까 천장이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하고 글씨 쓰고 학문을 하고 예술을 하는 것은 제약이 없지만 정치하는 데는 제약이 있는데 네. 그런 뜻을 가진 가문의 자식이라면 이 부마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주나 옹주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재혼됩니까, 부마가? 조선 시대의 사대부 남성들은 재혼이 가능했죠. 예. 부마는 부마 안 돼요? 안 되죠. 이것도 그럼 제약이네. 제약이네. 제약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마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왕실에 합니다. 네. 지금 공주 옹주를 부인으로 두었는데 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 첩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혼은 둘째고 첩을 들여야 되니까 난리가 납니다. 조선 왕실에서 첩된다 안 된다, 첩된다 안 된다를 놓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니 재혼 자체를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그러네요. 있을 것 그러네요. 같고요. 예. 더 나가서 공주가 돌아가시면 됩니까? 또 이제 조선 왕실이 막 들끓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공주가 죽으면 네. 첩은 드릴 수 있으나 재혼은 안 된다. 역시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공주가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게 되면 나중에 그 부마의 자식들은 전부 다 서자가 그러네요. 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아예 숙종 때는 법으로 정해서 네. 부마는 재혼을 금지한다. 라는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마는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물론 이걸 어긴 사람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성종의 딸 휘수 공주의 남편이었던 풍원이 임숭재, 임숭재. 예종의 딸 현숙 공주의 남편인 풍천이 임광재, 예. 임사홍의 딸들. 우리 간신 특집 때 봤죠. 간신 특집에. 예. 이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첩도 드리고 기생도 그래요? 만나고 야. 그래서 당대에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네. 그만큼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게 이게 일반 사대부라면은 그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권신의 네. 부인이 있는데 내가 또 첩을 두고 뭐 하는 걸 네. 뭐라고 하진 않을 텐데 이게 부마였기 때문에 비판이 되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유명한 학자였던 황윤석 같은 경우는 네. 야, 이 부마라는 게 첩을 맘대로 얻지 못하게 하니 장부의 뜻과 기운이 있는 자는 부마되기를 원치 않는다. 부마를 좀 기피하는 분위기도 있긴 있었나 봐요. 네, 예. 그렇지만 난 정치적 영향력, 부를 얻고 싶어 해서 또 부마가 되고자 줄 서는 사람도 꽤 많이 있다. 사람마다 달랐다. 네, 예나 그런 지금이나 부분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 부마가 되고 싶지 않았던 사람, 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겠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부마 중에 어떤 인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부마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건 저희가 이제 최근에 거의 그 단종 유니버스 정종. 네. 경혜공주의 남편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정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문종은 이제 그 따님이었던 큰 딸이죠. 경혜공주가 그렇죠. 혼인을 하니까 이제 밖으로 궁궐 밖에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혜공주가 단종의 누이입니다. 네, 6살 누이죠. 네네. 그래서 민가를 40채나 헐어가지고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종은 자기 딸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계유정난 당시에 단종이 어디에 있었냐면 누나 집에 있었어요. 계유정난 그 순간에.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영화 속에 보면은 네. 계유정난 당시에 단종이 궁궐 안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네. 사실과는 다르고 누나 집, 그러니까 경혜공주와 남편 정종, 영양위의 집에 있었다고 그랬구나.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단종의 비극이 자연스럽게 경혜공주, 영양위, 정종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종이 이제 왕위를 물려준 뒤에 정종은 금성대군하고 뭔가 불궤를 꾀한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네. 영월로 귀향을 갑니다. 그래서 영월로 귀향을 먼저 간 거는 정종이 먼저예요? 정종이었습니다. 예. 청룡폰지는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경혜공주 생각은 동생은 상황이 돼서 이제 어떻게 보면 왕위에서 쫓겨난 거고 남편은 영월로 귀향을 간 거예요. 그렇죠. 병이 들어서 누워버립니다. 경혜공주가요? 네.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약간 심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다시 정종을 일단은 어느 정도 같이 경혜공주랑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주에 대한 예와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분위기를 좀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그래도 정종은 죄인이니까 다시 수원으로 귀향을 갔다가 사육신 사건이 있어서 광주로 유배지가 옮겨지고 이때는 경혜공주도 같이 가서 삽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 광주에 유배 갔을 때 그 정종 주변에 사람이 몇 명 왔다 갔다 했나 봐요. 네. 이걸 가지고 역모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정종은 능지처사를 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혜공주는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어서 그래. 드라마에서 막 거열형 맞습니다. 이민우 맞습니다. 배우가. 예. 그렇게 어떻게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경혜공주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 왕실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기 위해서 집과 토지 노비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제 일남일녀 그 일남이 나중에 그 정순왕후하고 그 다음에 그 단종에 그 있는 제사를 지냈던 네. 정미수 그렇죠. 양자로 들어갔던 정미수가 되는데요. 상당 기간 정업원에서 비구니로 같이 네. 있으면서 정순왕후하고 같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종 어떻게 보면은 조선 전기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고 동시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단종의 비극과 함께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비극에 매형도 같이. 어, 예.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정순왕후편 참고하시면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조선 후기에 우리가 누구나 이름을 아는 부마가 있다던데 누굽니까? 네, 보통 조선의 마지막 부마가 누구냐를 마지막 부마. 놓고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고종, 순종이 있지만 네. 그들이 나중에 따님을 혼인시키는 거는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거든요. 대한제국 때. 그러니까 고종 이전의 왕이 철종이거든요. 근데 그렇죠. 철종의 외동딸이 있으니까 네. 그와 혼인을 한 사람이 공식적으로는 조선의 마지막 부마가 부마. 됩니다. 아. 그게 바로 누구냐면은 금능이 박영효입니다. 박영효? 잘 알고 있는 개화파, 박영효가 태극기 철종 사위예요? 사위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2살의 철종의 외동따님이었던 영해옹주와 혼인을 하면서 금능위가 되는데요. 예. 문제는 혼인을 한 지 석 달 만에 옹주가 죽습니다. 돌아가시고. 네, 돌아가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왕실에서는 불쌍하다고 해서 그럼 첩을 두어라. 근데 첩을 열어두셨어요. 그래서 박영호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데 네. 다 서자, 서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더불어서 야, 그 부마가 이제 옹주도 없이 혼자 사니까 아까 이제 그 첩도 둘 수 있게 한 것과 더불어서 네. 관직도 좀 주자라고 아, 그래요? 하면서 왕실에 있는 유력 사람들, 그다음에 관계에 있는 유력 사람들하고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옥균 등을 만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화파가 되는데 문제는 정치에 너무 발을 깊숙하게 들여놓으니까 네. 갑신정변으로 1차 망명, 네. 그다음에 나중에 명성황후 암살 음모 또는 고종 폐위 음모에 대해서 2차 망명을 해서 국외에 한 20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다시 귀국을 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청년 시절의 어떤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이 꺾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일본의 회유에 들어갑니다. 일본으로 볼 때는 왕실과 관련된 왕 그다음에 빼놓고는 가장 가까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이 회유를 하면서 결국은 대표적인 친일파가 되어서요. 아, 그가 죽었을 때 일본 정부가 훈장을 그렇구나. 내렸다는 점에서 마지막 부마의 삶은 좀 씁쓸하다 이렇게 그러네요, 볼 수가 진짜. 있는데요. 네. 더불어서 그 박영효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애틋한 인물이 있는데 네. 효종의 따님이었던 명선 공주와 혼인을 했던 맹만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맹만택? 맹만택, 맹씨 성을 네. 가진 인물, 신안위로 봉해졌던 인물인데요. 아, 명신 맹사성 가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맹만택은 애틋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명성공주랑 이제 가래가 되어서 상간택을 통과해서 이 맹만택이 이제 그 부마의 후보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막 혼례를 치르려고 하는데 맹만택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3년상은 치르고 아, 3년상을. 가래를 하겠습니다. 아. 가래를 치르겠습니다. 네네. 왕실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년상이 끝나고 다시 혼례를 하려고 하는데 네. 이때 명성공주가 천연두에 걸려서 죽습니다. 3년상 중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 그 맹만택의 아버지의 마음과 네. 명성공주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각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맹만택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맹만택 아버지 마음은 내 아들이 지금 14살, 15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네. 장가를 가서 혼인도 못하고 평생 살아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면 쟤를 어떡하지? 네. 이런 느낌이 들 거고 네. 현종은 자기 딸이 그때 명선뿐만 아니라 명예공주 둘째 딸도 죽거든요. 천연두로. 아, 네. 그러니까 내 딸 옆에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딸이 없는데 누가? 라는 생각으로 예. 그래서 이게 네. 서로 봉자까지 받았으니까 이 맹만택은 내 사위로 둘게. 아, 진짜요? 이렇게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대신들이 가만히 볼 때 저 맹만택은 명문가의 자손이기도 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 첩을 못 두고 그 다음에 관직에도 나가지 그렇죠. 못하니 네. 이거는 저 아이에게 미래가 족쇄죠, 족쇄. 어떻게 보면은 예. 좀 막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상소가 빗발치게 올라옵니다. 사실상 결혼 생활을 안 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종이 물러서서 아, 그래요? 그러면 그의 자기를
반납하도록 하라. 예, 다행이다. 라고 해서 다행이다. 예. 신안위였던 맥만택은 네. 이 자기를 반납하게 되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맥만택은 주요 관직을 쭉 역임하면서 예, 그 숙정연간에 굉장히 중요한 관료로서 예.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 부마 될 뻔했어 이런 말씀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 그러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 그 부마 될 뻔했던 맥만택의 이야기 이런 것도 좀 흥미로운 재밌네.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부마로 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 만약에 부마로 본다면 그러니까 전제가 아까 부마로 볼 수 부마로 없다면 본다면, 공식적으로는 부마로 볼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부마로 본다면 조선 유일의 외국인 부마. 외국인 부마? 네. 일단 후기겠네요. 예. 덕혜옹주의 남편 소다케유키. 덕효. 그렇죠. 소설로도 워낙에 유명한. 네. 소다케유키. 예, 1931년에 혼인을 했으니까 네네네. 그 조선이라는 나라 대한제국의 나라 끝났고 덕혜옹주가 태어난 게 1912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부마로 볼 수 있느냐라고 좀 반문할 수도 있지만 또 왕실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덕혜옹주를 우리가 옹주라고 옹주니까. 부르면 네. 그렇지만 간택의 어떤 예를 이전과는 다르게 했다고는 하더라도 부마로 볼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제 부마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다케유키는 구로다라는 성을 가진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스시마 도주의 양자가 되면서 종씨 그러니까 소씨가 대마도 소씨죠. 예, 됩니다. 네. 그래서 한자로는 종, 이제 일본어로 읽으면 소가 돼서 네. 소다케유키, 그러니까 소시게모치의 이제 아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문중의 가문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제 백작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뭐 자신이 이제 계속 공부를 해갖고 뭐 당시 이제 일본의 귀족들이 다녔던 학습원 대학, 도쿄대학 영문과를 이제 전공하기도 했는데 네. 1931년에 이제 이른바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덕혜옹주, 이쪽에서는 소다케유키가 혼인을 하게 되는데 조선 안에서 반발도 굉장히 심했습니다만은 네. 그 반발 과정에서 이 소다케유키는 아주 못생겼다라는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소문이 퍼질 정도로 그래서 그 소문이 한동안은 마치 이제 그 다케유키에 대한 정보 접근이 없었던 시절에는 믿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도쿄대 영문과를 졸업하게 됐고 시인이면서 나중에 교수로도 활동을 했던 네.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남겨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덕혜옹주가 혼인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발성 치매에 걸리게 되고 굉장히 병마와 그렇죠. 싸웠던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도 1946년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귀족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고 재산도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모두 국가로 들어가거나 하인을 두지 못하는 방식. 예. 그러니까 부인의 병 간호를 자신이 해야 되는 이제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네네. 그런 상황에서 한 10여 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1955년 당시 조선 왕실에서 가장 높은 인물이었던 영친왕의 허락을 받고 덕혜옹주와 이혼을 합니다. 이혼. 그렇기 때문에 부마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일하게 이혼을 한 그렇죠. 부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혼을 한 옹주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덕혜옹주는 1962년 귀국해서 이제 낙선제 수강궁에 머물다가 1989년 세상을 떠나는데 소다케유키는 몇 년 전인 198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조금은 비극적인 그러네. 진짜. 그런 옹주 또 그 남편 네. 부마라고 하는 부마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어떤 많은 사연들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비극 또 어떤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왕자, 뭐 세자에 비해서 이제 공주, 옹주가 좀 덜 알려진 조선의 역사여서 약간 부마에 대한 지식도 조금 이제 좀 모르고 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부마의 삶을 또 상상해 볼 수 있었던 또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조선의 공주와 옹주의 남편 부마에 대해서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